까꿍. 와니팀입니다. 와니팀의 와니고, 네, 오늘은 뭐, 눈치채셨겠지만, 먹방은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항상 그 우려하시는 그 세무를 가지고 왔어요. 뭐, 세무 먹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도 본업이 세무사잖아요. 어, 자주 이렇게 커피, 저랑 티타임 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뭐, 세무나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자주 와서 구독도 해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런 상담 많거든요. 뭐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 이걸 증여로 과세관청에서 봐서, 과세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상담도 많고, 세무조사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대응해 드리고 있는데, 가족 간의 돈거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부모님한테 생활비 월 50만 원씩 받았다. 날벼락. 네. 월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닌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게 이제 증여세에 과세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활비 50만 원이 무슨 증여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주는 거 이거 다 증여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줘도 증여예요.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액, 판례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증여로 보지만 비과세로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 월 50만 원씩 주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안에 들어갈 테니 이 자체로는 증여로 보지만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못하겠죠. 다만 요 기사의 이 상세 내역을 보면 뭐 증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럴 수 있어요. 뭐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부부예요. 근데 배우자가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이분은 이제 소득은 없으시고 내가 열심히 알뜰살뜰 모아서 꽤 큰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게 이제 뭐 증여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왠지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뭐 그 배우자가 준 돈으로 알뜰살뜰 모아서 그걸로 부동산을 샀으니 왠지 내 것 같잖아요. 명의도 나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세법상 이 부분은 뭐 아무리 생활비라 하더라도 그걸 알뜰살뜰 모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같은 걸 구매한다? 이때는 한번 증여일지 아닐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고 뭐 용돈도 마찬가지예요. 용돈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알뜰살뜰 모아서 뭔가 자산을 샀다. 용돈 자체를 주는 것, 뭐 큰 돈이 아니라면 뭐 당연히 증여세 비과세가 되겠지만 자산을 구매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된 그 세무조사 사례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로 또 나뉠 수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 뭐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니면 급여를 받겠죠? 급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따로 뭐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다. 이런 건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알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녀가 미성년자나 또는 성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어서 뭐 생활비를 당장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뭐 부모님이 돈을 주더라도 생활비로 주장할 수 있죠. 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상으로 돈 거래하는 거, 유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비대차, 그 뭐죠? 그 차입 거래. 돈을 빌리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빌려받을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돈에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누구한테 10,000원을 주고 이걸 샀어요. 이건 이제 매매죠. 이거 판 사람은 양도.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10,000원을 줬어. 근데 그걸 그냥 공짜로 줬어요. 이런 거는 증여죠. 대가 없이 준 거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10,000원을 줬는데 죄송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매달 100원씩 뭔가 이자를 줘. 이런 거는 이제 소비대차 또는 차용을 했다. 돈을 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같은 10,000원이 가더라도 어떤 거래에서는 매매, 어떤 거래에서는 증여, 어떤 거래에서는 그 소비대차,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 10,000원이 가더라도 꼬리표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그 유형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간에 돈 거래하는 건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가족 간에는 어떤 대가성을 받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증여로 대부분 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주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부모님한테 드렸어. 이건 이제 매매죠. 대가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가 돈을 자녀한테 줬는데 자녀가 매달 이자를 이제 부모님한테 드려요. 이건 이제 차용인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동거래는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타인하고 거래할 때는 크게 뭐 이슈가 되진 않는데요. 가족 간,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가족을. 특수관계인,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하게 되면 일단 과세당국은 이걸 증여로 추정을 해요. 네, 추정이라는 거는 그 거래가 왠지 증여 같은데요. 전 증여로 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증여가 아니라고 증빙을 한다면 이건 증여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너무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은 증여로 봐요. 가족 간의 동거에서 무슨 대가가 있어 이렇게 보고요. 다만 실제로 무슨 대가가 있거나 뭔가 아니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뭐 소비대차나 매매로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단어가 추정이 있고 간주가 있거든요. 추정은 증여로 볼 거예요. 그래서 입증을 당신이 하세요. 이게 이제 추정이고요. 간주는 그 행위는 증여입니다 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과 간주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증을 하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입증의 책임은 이제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녀가 부동산 결혼을 해서 뭐 전세 자금이든 전세 자금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이건 증여로 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는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액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되는 가액이면은 증여로 보진 않고요. 이제 만약에 그런 범위를 벗어나면 당연히 증여로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전세 자금 또는 뭐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을 할 때 그냥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지 않다가 추후에 이제 뭔가 자금 출처 명세를 제출하고 나서 추후에 뭐 부동산 이제 국토부나 아니면 과세당국에서 추징이 뭐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올 때 그때 입증할 때 보통 이거 빌린 돈이요라고 주장을 하죠. 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죠? 왜냐면 증여로 과세되는 게 꽤 크거든요. 증여세 세율이 꽤 높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해서 만약에 과세당국이 입증을 하라고 하면 증여보다는 소비대차, 돈을 빌렸다 아니면 뭔가 대가를 주고 우리가 내가 뭘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추세인데, 특히 부모 자녀 간에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그냥 차용증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요 체크리스트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요 정도는 좀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돈을 빌릴 때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가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 원금, 뭐 5억을 빌리기로 했다, 뭐 3억을 빌리기로 했다, 네, 뭐 2억을 빌리기로 했다, 이제 이런 원금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얼마에 빌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적어야 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어떤 금전 대차를 할 때는 4.6%라는 기준이
아니, 방금 녹화하다가 프로그램 정품 등록하라고 나와가지고 정품 등록하고 왔어요. 정품 등록을 갑자기 하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만약에 빌리기로 했다. 아까처럼 뭐 돈을 뭐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대가를 주고 매매를 하는 거 말고 돈을 자녀한테 빌려줬다라고 만약에 상황을 설정한다면 타인한테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원금 뭐 3억을 빌리기로 했다, 5억을 빌리기로 했다 이 방법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간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에는 금전 같은 걸 빌릴 때 4.6%라는 어떤 기준 이자율이 있어요. 이 이자율대로 이자율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4.6%가 기준이고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냥 계약서 한 장 작성하고 돈을 빌렸다 그리고 언제 갚겠다 이제 이런 정도만 쓰시는데 당연히 이자를 월로 지급할 거냐 연으로 지급할 거냐 일시 상환으로 할 거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일시 상환으로 하게 되면 추후에 뭐 한 3년 정도 뒤에 만약에 돈을 빌리고 3년이 흐르고 3년 뒤에 만약에 세무조사가 왔을 때 이자가 만약에 일시 상환이라고 한다면 아직 이자를 상환하지 않거나 원금도 아직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조금 이게 진짜로 이제 소비대차 계약이 맞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상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지급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원금 상환 방법도 뭐 매달 갚을 거냐 아니면 일시 상환할 거냐 연간 뭐 끊어서 갚을 거냐도 계약서에 잘 담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부모님하고 자녀가 그냥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공증을 하기도 하지만 공증을 하는 것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내용 증명 보내는 거죠. 내용 증명은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체국 가셔가지고 아마 3장을 똑같은 걸 쓰셔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 그게 근거가 남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걸 잘 보관해 놓으시면 우리 그때 계약서 작성했어요 라고 세무조사가 혹시 나와도 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 대여금은 실제로 지급이 돼야 되고 계좌 이체로 나가야 됩니다. 아까 그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도 당연히 계좌로 주셔야 되지 뭐 현금으로 줬다 그래서 현금 수령증을 쓰시는 것보다는 계좌 이체로 하시는 게 제일 근거가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뭐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자를 지급할 때는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니까 이자를 받고 이자 소득이 생기시는 거고 자녀 입장에서는 이자를 주는 거겠죠. 이 이자를 줄 때 원래는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뭐 이자가 그래서 매달 100만 원이다. 네. 물론 이자를 드리는 거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자를 주면 그 세법에서는 원천 징수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25% 원천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25만 원을 원천 징수해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돼요. 네. 지방세까지 하면 10%니까 2.5% 그래서 27.5%입니다. 네. 요걸 이제 흔히 어려운 얘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4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칙으로는 27.5%는 원천 징수해서 국가에 원천 징수 금액을 납부를 하시면 그 기록이 남고 받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25년에 만약에 이자를 받았다 그럼 26년도에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3번, 4번은 원칙적인 얘기니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뭐 무이자로 줄 수도 있거든요. 뭐 2억 원까지는 뭐 특수관계인 2억 원까지는 이자를 아마 계산하면 연간 뭐 1,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 그 과세 규정에서는 뭐 들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꼭 감안하셔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때 이걸
참고하셔서 이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사실 이제 뭐 제가 원래 라면 먹다가, 네. 그래도 본업이 세무사니까 세무사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분하고 티타임 하는 것처럼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지금 몇 분 정도 촬영했죠? 꽤 시간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자주 이제 알찬 주제로 찾아와서 거의 자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이제 가족 간의 동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본적으로는 증여로 본다. 하지만 증여로 보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어떤 입증을 하면 증여에서 빠진다. 그리고 동거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증여, 매매, 그 다음에 소비대차. 특히 되게 뭐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 부모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타인과 똑같이 이자도 받으셔야 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원금 상환 방식도 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해주셔야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건 증여가 아니고요. 이거는 돈을 빌렸던 행위입니다. 라고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세무조사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골 주제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이 체크리스트 꼭 참고하셔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봐주신 분은 우리 세심이 찐 팬분들. 더 알찬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먹방으로도 올게요. 안녕.